가을이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제가 먼저. 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스 10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근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10월 초반은 너무 저희가 생애 책방 씀으로 거의 흘러간 2주예요. 웹툰 가비지 타임의 캐릭터 박병찬 선수의 생애 책방, 그리고 바로 하루 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배우 샤오잔의 생애 책방을 한 주에 2회의 생애 책방을 저희가 진행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고, 바로 그 다음 주에는 또 앞선 생애 책방들의 이제 도서들을 배송하느라 아주 바쁘게 행복하게 바빴던 10월 초반이었습니다. 생애 책방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저희 스메 행사들을 좀 기획을 해봤는데요. 10월 27일에는 이제 서희재 소설가님과 이지수 번역가님이 함께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에세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장면이 내게로 왔다 북토크가 10월 27일 금요일에 열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북토크들도 좀 미리 말씀드리면 11월 3일에는 수미 작가님의 신작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 북토크, 11월 10일에는 앞선 책방 로그에서도 저희가 강력 추천했던 이보라 국회 보좌관님의 법 짓는 마음 북토크를 드디어 쓰면서 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를 믿고 방문해 주시면 이 기회에 이 책을 쓰면서 또 만나보고 작가님의 또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보는 가을이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사들을 좀 기획하면서 저희 10월 작가의 책상 전시도 빠르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을은 이제 시집을 읽기에 또 좋은 계절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기회에 시집을 저희가 좀 읽어봤어요. 저희 가을과 어울리는 시집들을 네. 좀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두었어요. 맞아요. 또 저희 씀에 오셔서 시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제법 또 계셨답니다. 씀에 오시면 이런 시들이 이렇게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시집들, 또 표지도 예쁜 시집들 이렇게 있구나 하고 모처럼 시집이 있는 계절을 좀 보내시면 좋겠고, 혜은은 좀 평소에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람이고, 그래도 저는 시집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그런 저희가 한 권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골라봤는데요. 네. 저는 유현아 시인의 슬픔은 겨우 손톱만큼의 조각입니다. 시를 잘 안 읽어본 사람으로서 시집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시집을 좀 이렇게 펼쳐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집을 골라보았는데요. 이 시를 구성하는 키워드 3개를 제가 뽑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노동, 비슷한 면이지만 두 번째는 출근,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남기인데요. 이 시집에 있는 시를 읽고 나서 좀 떠올려 봤을 때 공장 직원이나 청소부, 배달원처럼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이 좀 그 고단한 몸으로 잠깐의 짬을 내서 시를 이렇게 읽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런 노동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런 몸으로 그래도 시 한 편, 시 한 조각을 읽는, 근데 그 사람한테 강렬한 해는 아니고 약간 한 줄기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시다. 이렇게밖에 제가 사실 이 시집을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괜찮나요? 근데 말씀하신 장면이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네. 이 시집의 많은 시들이 진짜 좀 노동자들의 고단함을 시로 풀어내기도 했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현장 같은 것을 좀 암시할 수 있는 장면들도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사라져간 어떤 동네나 우리의 그 기억들을 좀 시로 풀어낸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시들이었어요. 저처럼 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어느 정도 배경 같은 걸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시를 좀 읽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 시집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시집을 한번 펼쳐보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게 그냥 시의 표지나 제목만 봐서는 절대로 유추하기 힘든 내용들인데 뭔 내용이 있나 한번 이렇게 짜르르 넘기면서 아 이런 제목에는 이런 장면이 있구나 하고 살짝 머물러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스며 오셔서 이렇게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집어보고 살짝 펼쳐보고 하는 그런 발견들이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내용의 시집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김소연 시인의 촉진하는 밤이라는 시집을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가 많은 작품인데 일단 제목부터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표제작인 작품으로 좀 이 시를 소개해볼까 하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촉진이라는 단어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을 새삼 생각해 봤거든요. 보통 촉진하는 밤만 딱 보았을 때는 뭔가 진짜 이렇게 빠르게 좀 북돋고 다그쳐서 빨리 나아가게 하는 이런 밤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었는데 의사가 직접 만지면서 맥박이나 이런 체온들을 하는 그 촉진, 촉감으로 이렇게 진찰하는 그런 뜻도 담겨있는 단어라는 거를 그냥 거의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약간 너무 일상의 단어가 아니기도 하고. 근데 이 촉진하는 밤 표제작의 시가 실제로 아픈 친구를 돌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 시거든요. 실제 시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친구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암시하면서 쓰인 구절이 너무 좋거든요. 잠깐 읽어드리면 시간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다. 시간의 흐름만으로도 가능한 무엇이 있다는 것. 참 좋구나. 이 드넓은 햇빛이 말없이 한없이 북돋는다. 이렇게 끝나는데 차분하고 단정하게 시간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뭔가 아픔이 이어지지 않고 뭔가가 나아졌다는 그 장면이 시에 있어서 너무 저는 좋았어요. 이 시를 읽고 나서 실제 시의 풍경이 달라진 것도 좋았지만 읽는 마음도 뭔가 약간 한 겹 약간 닦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무언가 좀 어그러진 것에 대한 회복을 되게 촉진하는 시집 같았어요. 끝까지 다 읽고 나면 내 안에서의 뭔가 이렇게 어지럽혀졌던 마음들이 하나씩 약간 정리되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시는 사실 읽는 사람에 따라 다 여러 개의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감상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지 말로만 뭔가를 북돋고 보듬는 게 아니라 되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진짜 촉진하는 시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집 읽을 때 뭔가 소설이나 에세이의 밑줄을 긋는 것과 시집의 밑줄을 긋는 건 되게 다른 마음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에세이는 완전히 그 서사와 어떤 메시지를 정확히 좀 이해하고 그거를 내가 알았다라는 마음으로 약간 경쾌하게 좀 밑줄을 긋는 거라고 치면 시집의 밑줄을 그을 때는 뭔가 약간 포춘쿠키 같이 나한테 약간 선물처럼 온 문장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시어의 밑줄, 시구의 밑줄을 그을 때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시집을 읽으면 그때와 굉장히 다른 감상이 또 이어지기도 하고 전혀 처음 보는 시처럼 초면인 시처럼 시집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게 약간 저의 시집 읽는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좋았던 시집이고 다른 시집들도 이런 마음으로 좀 읽어보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 주 동안 읽은 책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정현 작가님의 쿄코와 쿄지입니다. 연작소설집이에요. 그래서 쿄코와 쿄지는 두 번째에 있는 작품인데 네. 이게 등단작인 아돌프와 알베르트의 언어에서 확장된 연작소설이거든요. 저는 한정현 소설가님이 그런 역사, 근현대사에 대해서 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되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 그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들이 각자 다 있잖아요. 한정현 작가님의 소설은 읽다 보면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냥 책 자체로 그게 설명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읽으면서 느끼는 이 책은 정말 읽어야 되는구나. 아무래도 읽어야 되는 거였구나.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읽게 되는 소설이었어요. 이 쿄코와 쿄지도 물론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부마항쟁, 또
북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랑 또 용산 참사처럼 국가적인 폭력이나 그런 참사 속에서 살아남은 여성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각각의 그 소설 속에 실려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그 시대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남은 생존 여성들의 다음 세대가 그 여성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좀 복원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역사를 계속 이야기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 사실 그때의 피해자들 시대는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계속 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야기가 이어지고 좀 그런 마음으로 쓰여진 소설 같고 소설가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설로서 써가는 다음 세대의 사람인 거니까요. 되게 구술하듯이 이어지는 소설 같을 것 같아요. 논픽션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많은 소설들이 구어체로 쓰여져 있어요. 정말 구술처럼. 네. 뭐 편지글처럼 써지기도 했고 속마음처럼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구술 같기도 하고 근데 단순히 그 역사의 뭐 비극 같은 거를 구현한다기보다는 그 역사적인 비극 안에서도 나로 살아가려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주제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좀 퀴어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시대에도 단순히 피해자가 그냥 피해자로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성을 사랑하는 피해자. 또 구체하고 입체적인 어떤 개인을 조명하는 뭐 성전환을 하고 싶은 피해자 등등 이런 퀴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인공인 거죠. 그것을 딸이나 조카가 그들의 언어로 설명해 나가는 게 너무 특별한 소설이고 정말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너무 읽혀야 하는 소설이라는 생각을 읽는 내내 막 감탄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읽은 캐스팅이라는 영화관에 관련된 앤솔로지 소설집이 있는데 거기에 한정연 작가님의 여름잠이라는 소설이 실렸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때 읽을 때도 너무 좋았다 그게.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실려 있는 거예요. 제가 단독으로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이름이 이곳에서는 이 한 소설집의 완성처럼 느껴져서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다. 한정은 작가님 작품을 계속 좀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 작품이 그런 의미에서 되게 특별하게 읽힐 것 같아요. 단독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작품들인데 연작으로 묶였을 때 한 시대상을 좀 관통하게 되니까 묵직하면서도 하지만 너무 재미있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끝까지 읽을 수 있게 하는 흡입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제가 읽은 책은 다니엘 슈라이버의 홀로라는 논픽션 에세이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김소연 시인님이 이 책의 첫 번째 추천사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사가 압도적으로 좋아서 읽기 시작한 책인데 제목만 봤을 때는 약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논픽션 에세이로 확장이 될까,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결국 이 책은 약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되게 깊은 탐구가 담겨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작가가 팬데믹이 한창일 때 자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혼자일 수 없다고 느낀 그 상황에 평소보다 더 큰 어떤 우울감과 겁을 먹고서 진짜 혼자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성찰해보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절을 어떻게 견뎠는지에 대한 얘기가 초반에 좀 나와 있고 그 후반부에 이제 이 작가가 탐구한 내용은 대도시에서 혼자 글을 쓰며 살아가는 싱글 남성, 근데 성소수자이기도 한 그런 본인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사적인 이유들을 굉장히 진솔하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혼자를 선택했지만 결코 혼자로서만은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되게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들에서 필요한 거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잘 관계 맺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또 관계 중에 하나가 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우정을 바라보는 되게 입체적인
시각, 그리고 그 실제 본인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 우정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고, 큰 세계로 보면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런 어떤 성 정체성을 막론하고 커플이라는 삶의 모델이 더 압도적이긴 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파이보다 커플의 삶의 모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우정 중심의 삶의 모델에 대한 상상력을 좀 가능하게 해보는, 시도하게 해보는 그런 책이어서 뭔가 흥미로웠고 읽어본 적 없는 내용에서 좀 좋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상황으로부터 확장되어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통찰력 있고 되게 사회적인 맥락으로도 접근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냥 그 독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나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에세이였습니다. 특히나 평소에 좀 본인이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이라는 감정에 좀 관심이 있었다 한다면 더욱이 좀 의미 있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나 작가의 달의 바다입니다. 이 책 진짜 우연히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다 영업한 엄청 것 같아. 영업하고 다녔던. 근데 읽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거든요. 정하나 작가 최근에 친밀한 이방인 드라마화도 돼서 되게 이슈가 되던 작가님이었는데 전 사실 잘 모르는 작가님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복간됐다고 해서 그래 한번 그 친밀한 이방인보다는 다른 작품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읽었는데 등단작이라고 하시는데 2007년도에 이런 소설을 써서 등단을 했다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어떤 소설인가요? 너무 미쳤지만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말을 할 때 꼭 한번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아니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막 이렇게 하게 돼. 맞아. 내가 한번 다시 감탄해야 돼. 그러니까 신문사에 취업 준비를 5년째 하고 있던 은미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불러서 너가 미국에 있는 고모를 만나보고 와야겠다. 그 돈을 내가 지원하겠다. 너의 가장 친한 친구 민이랑 같이 여행을 다녀와라. 그래서 고모는 예전에 미국으로 간 뒤에 연락이 두절됐는데 자기 아들을 한국으로 보낸 우리 뒤에 집에 맡겨놓고 찬이라는 자기 친척 동생을 맡겨놓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는 그 고모 하니까 사실 10년 동안 할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다. 보내고 있었다. 근데 고모가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로 아주 극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다 비밀로 하고 할머니한테만 몰래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고모가 보낸 편지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린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소설인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냥 결국 만나러 가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은미가 어렸을 때 어쨌든 고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고 고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미혼모로 아이를 가졌을 때도 당당했던 굉장히. 그래서 품위를 지키던 그 이모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이제 친구랑 같이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그 고모를 만나서의 이야기도 너무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게 너무 진한 울림이 있는 맞아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사실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쵸. 그때 낙담만 하고 심지어 은미는 신문사에 취직 못해서 자살하려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으니 심지어 그 자살도 실패해. 그것도 실패. 내 계획이 실패하는 거야. 어쨌든 원했던 자살도 실패한 것도 변경되는 거잖아. 인생이. 그랬을 때 낙담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위안을 주는 자기만의 그런 방법이나 맞아. 그런 걸 찾아가는 내용? 그런 메시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고모를 봤을 때 가슴 찡한 뭔가 감동이 있었어요. 맞아요. 고모의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이 책의 제목이 달의 바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각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달의 바다라는 게 인류가 예전에 되게 조악한 천체망원경으로 달을 봤을 때 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달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저긴 달의 바다다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막상 달에 가보니까 그것은 바다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인류가. 그냥 달의 바다로 명칭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달의 바다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미 인터뷰집에도 있는 스포지만 이 고모로부터 또 시작되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고모가 조금 더 이제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꼭 이 소설 속의 고모가 아니어도 어쨌든 엄마에 관한 이야기. 왜냐면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 이야기는 긍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언제나 엄마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소설은 첫 문장에 미쳤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꿈꿔왔던 것에 가까이 가본 적 있어요? 그건 사실 끔찍하리만치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나는 미쳤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게 꿈꿔온 거에 끝까지 가본다는 게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 쟁취로서 끝까지 가볼 수도 있고 쟁취하지 못한 채로 끝까지 가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달의 바다를 읽고 작가님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더 기대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비비언 고닉의 상황과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논픽션 작가 비비언 고닉이 자전적 글쓰기에 대해 가르치는 작법서예요. 실제로 이 그녀가 오랜 시간 예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쓴 어떤 글쓰기 비법에 정수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작가의 전작들을 거의 대부분 읽었더라고요. 근데 읽으면서 이 작가가 좋았던 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끈질기게 탐구하고 통찰력 있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너무 보편적으로 가닿는 메시지가 많을 때 이게 정말 논픽션 작가의 힘이구나. 자기한테로만 천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내 이야기를 사회적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논픽션 작가의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작품들을 읽었는데 그때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녀처럼 쓸 수 있을까가 여기에 담겨있는 거였던 거예요. 쓸 수 있을 것 같아? 못 쓰지.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건 그 사람만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제 말은 소개 안 할래. 왜?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지금 맞아요. 그녀처럼은 못 쓰는데 뭔가 내가 내 글을 쓸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고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길잡이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 내가 나의 평소 글쓰기에서 뭔가 어렴풋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고닉이 굉장히 정확한 언어로 바로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리고 쓰면서 또 어렴풋이 체득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이 책을 읽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이 책을 읽는 이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닉이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논픽션 작가는 글쓰기에서 나인 동시에 내가 아닌 서술자를 책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말이 너무 깨닫게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 작가는 소설처럼 허구의 인물에 기대거나 여러 인물을 통해서 내 입장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나하고만 협업해야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내 안에 나를 굉장히 닮은 타자, 그러니까 이 책만을 위한 내가 존재해야 한다는 그 말이 맞아 그런 거였지. 그냥 내가 쓰는 이야기니까 내가 당연히 쓰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 한 권의 책에 정확히 필요한 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쓰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구나. 에세이를 쓸 때 그거는 그냥 내가 쓰는 책이라고 인식할 때랑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또 글쓰기를 하게 되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읽을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글을 쓰면서
글 안에서 쓰는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또 제목 그대로 내가 경험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내는지 그 방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해줘요. 특히 좋은 텍스트를 예로 들면서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제시하고 지향하는 바를 좋은 텍스트들과 계속 결합시키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혹은 그 부분들이 작품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지면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살짝 패스하고 그냥 곤익의 언어로만 서술된 어떤 작법을 이렇게 좀 따라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해진 사람한테도 좋은 책, 그리고 내 이야기를 이젠 좀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한 그런 책이어서 또 저희 작업책방 씀이니까 글쓰기 관련 섹션에 항상 둘 것 같은 그런 책으로서 추천을 합니다. 10월에 추천하는 신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미 작가님의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입니다. 이 책은 엄마가 된 후에 찾아온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미 작가님이 겪은 긴 시간이 담겨있는 에세이인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엄마도 생각이 났고 이제 막 엄마가 되기 시작한 저의 주변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엄마가 아니고 혹은 미래에도 엄마가 아닐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나 지금 나의 상태와 미래에 대한 확신과 별개로 어떤 여성의 이야기는 그냥 곧 모든 여성이랑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구나 이런 걸 좀 새삼 확인하면서 깨달으면서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엄마가 된 후에 찾아온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차츰 이제 여성의 노동 그리고 젠더 이런 문제로 확장되어 가거든요. 그 자신의 우울을 책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맥락이 끼어들어야 한다. 반드시 그거를 의식하고 쓴 책 같아서 정말 작가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 책을 쓰기 위해 또 나의 우울증을 그냥 나의 문제가 아닌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다는 게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더 뭔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좀 슬퍼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요즘 들어서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를 요즘의 독서를 통해서 느꼈는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짚어준 게 이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꼭 나랑만 닮아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라는 거를 진짜 여성들의 다양한 책을 통해서 좀 겪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처음 알게 된 것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얘기를 우리가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알고 있는데 이 에세이에서는 외상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진짜 존재한대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라고 하는데 상처를 끌어안고도 성장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 희망적이고 가능성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존재하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그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언어가 있다는 것은 그게 실현 가능한 어떤 미래처럼 보이잖아요. 외상후 성장도 존재한다라고 언어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낯선 개념들을 알고 나니까 이 책은 알고 보니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였네, 나한테도. 약간 이런 깨달음을 결국엔 주는 책이어서 또 반갑기도 했고요. 그리고 책 말미에 갈수록 작가님처럼 우울증을 겪는 엄마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동명의 모임이거든요. 이 책과 실제로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이라는 모임이 먼저 있고 그게 고스란히 이 책의 제목이 된 거야.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삶인데 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모습이 책에 실려있을 때 그게 되게 연약해 보이거나 안쓰럽게만 보이지는 않고 이런 연대를 할 때 그냥 조금 더 힘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하는 신간이고요. 초반에 근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가님 북토크도 열리니까 그때까지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 첫 번째 책방 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맞나요? 안녕!